러시아 혁명의 시작과 제정시대의 몰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904년과 5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러일 전쟁을 말씀드렸죠. 그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처절하게 패배를 했죠.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도 발티크에서부터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를 돌아서 스즈마해까지 오다 보니까 전쟁의 의지나 목표 이런 것들이 상실되었고 오로지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려고 하는 목표만 있었기 때문에 여러 약점으로 인해서 일본 함대에 처절하게 패하게 됐는데 이 결과가 러시아에 알려지다 보니 국민들한테 아주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여기 포스터가 하나 있는데요. 러시아 연하장에 담긴 그림입니다. 이 수염을 길게 기른 러시아인이 만주리아에서부터 한반도를 거쳐서 바다를 훌쩍 건너뛰어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는 이 그림이 있어요. 그 밑에 해협에서 일본군 배와 러시아 배가 싸우고 있잖아요. 자, 이거는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림이에요. 외놈들쯤이야 못 이기겠어? 이렇게 하고 자신만만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실제는 러시아의 패전이었다는 거죠. 그때 황제가 니콜라이 2세였습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의 마지막 짜르였죠. 제왕이 될 준비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었고 여러 가지 실정을 많이 했죠. 그래서 마지막 짜르가 돼서 제위를 잃은 사람이 됐죠.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극동 지역에 군대와 물자를 보낼 수 있는 동시베리아 철도가 완공되지 않았었다는 거죠. 빨리빨리 완공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여러 가지 난관에 거쳐서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짜르에 대한 실망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동시베리아 철도가 있었다면 발틱 함대가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거고 리순항을 일본한테 빼앗기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군대를 더 많이 보냈다면. 결과적으로 발틱 함대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함대의 절반을 잃게 되고 발틱 함대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국민들은 많은 실망을 하게 된 그 시점에 발생했던 러시아 역사의 중요한 사건이 피해 일요일입니다. 이것은 1905년 1월 22일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아직 러일 전쟁이 끝나지 않았던 그 시점이죠. 그러니까 러일 전쟁의 결과가 아직 러시아에 가지 않았지만 이미 러시아는 상당한 혼란이 겪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노동자와 농민들이 경제적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를 함으로써 시위를 일으켰고요. 그 시위를 짜르인 니콜라 2세가 무력으로 진압해서 러시아 전역에 반짜르 시위가 발생했던 그 사건이 바로 피해 일요일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피해 일요일이라는 게 왜 일어났느냐라고 보면 이렇습니다. 그 원인 첫 번째는 산업혁명은 18세기, 19세기에 영국에서도 시작했죠. 그리고 프랑스를 거쳐서 독일에까지 이르렀고요. 러시아도 시기는 늦었지만 19세기 중반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 공장이 생겼죠. 군수공장도 생기고 중공업 공장도 생기고 경공업 공장도 생겼는데 이 초기에 생겼던 여러 공장 산업시설들은 노동자들이 일하기에 상당히 어려웠죠. 여기 푸틀로프의 공장도 있고 어린이들이 일하는 이런 공장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열악했어요. 그런데 이 공장을 운영하는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장기간 노동을 시키기로 유명했죠. 또한 농촌도 사실 상당히 어려웠어요.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8, 90%의 인구가 농업인이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농업 국가였어요. 근데 이 농업이 정상적으로 잘 되면 좋은데 20세기 초반에는 기근이 잦았어요. 춥기도 했고 가물기도 했고 그래서 기근이 자주 오다 보니까 식량 부족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의 식량 공급이 제때 안 되는 때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식량을 몰수하는 수도 생겼고, 그래 농민들도 불만이 많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산업 현장도 어렵고, 농업 현장도 어렵고, 도시의 식량 공급도 어렵고, 뭐 이런 상황에는 또 지식인들이 이런 상황을 좀 깨쳐보자는 생각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마련이잖아요. 마침 그때 18세기, 19세기의 유럽에는 다양한 사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많은 것들이 있었죠. 뭐 계몽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기존의 귀족, 사제, 왕 이런 계급들이 땅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적게 내고 또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사회운동 이런 것들이 많이 쓰다는 거죠. 사상이 자유롭게 흘러넘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귀족들의 권위, 특히 교회의 권위 이런 것들이 점차 없어지고 사람들이 점차 깨이면서 이런 사상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사람들의 문맹률이었습니다. 문맹률이 50%를 이하로 내려가면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18세기, 19세기에 일어났던 많은 나라 혁명들을 보면 이 문맹률이 50%를 밑으로 내려갈 때 그때 사람들이 깨인다는 거죠. 글을 읽을 줄 알면 자유주의든 민족주의든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찌라시 같은 걸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읽은 걸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사람 생각이 깨이게 되고 이런 운동들이 나오게 되고 불만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05년 1월 22일 날 많은 시민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시가지에 나가서 시위를 했고 특히 왕궁 앞에서 시위를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좀 개선시켜다오. 우리에게 식량을 제때 공급해 주라. 노동자들한테 일자리를 확보해 주고 정상적인 건강한 일자리 그런 것들을 보장해 주라. 짜르한테 요구하기 위해서 시위를 한 겁니다. 근데 이때 시위는 상당히 온건하고 평화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짜르 오랫동안 이 나라를 이끌어왔던 이 황제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온건한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날 시위가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은 니콜라이 2세 황제는 이 시위대에 대해서 진압을 명령합니다. 원래 이런 전제정권 시대에는 시위라는 게 사실 인정되기 어렵죠. 어떻게 신민들이 황제를 향해서 요구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니콜라이 2세는 과거형 전제정 황제였기 때문에 경찰을 동원해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게 되고 직접 사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 5만 명의 시위대가 있었는데 1천여 명 이상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시민들은 깜짝 놀랐죠. 시위대를 향해서 경찰이 발포할 줄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짜르는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를 했고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시민들의 요구 중에 하나는 유럽의 다른 나라처럼 입헌군주제를 요구합니다. 프랑스는 완전 혁명을 통해서 공화국이 일어났잖아요. 물론 처음에 성공하지 못했죠. 나폴레옹 황제정이 생겼다가 왕정이 복고됐다가 다시 공화정이 일어났다가 여러 번의 혁명을 거쳐서 1871년 이후에 공화국으로 되었죠. 그런데 영국은 입헌 군주제가 착착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프랑스처럼 한 번의 혁명으로 공화국 바뀌기는 어렵고 어차피 짜르가 있으니 입헌 군주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게 되었던 거죠. 이 시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콜라 2세의 짜르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두마라는 걸 창설을 해요. 이 두마라는 것은 의회를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러시아 의회를 두마라고 합니다. 여기 사진 있죠? 아주 오래된 사진인데요. 1906년 두마에서 첫 연설하는 니콜라 2세 짜르입니다. 이 두마가 만들어졌고 여기서 니콜라 2세가 첫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니콜라이 2세는 입헌군 주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건 황제, 즉 짜르지 시민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두마를 결성할 때 무늬만 개혁,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두마를 만듭니다. 우선 25이상 남성만 두마에 나갈 수 있었고요. 투표권이 있었습니다. 여자나 군인은 투표권이 없었고요. 신분별 차등 투표도 했어요. 지주는 한 명당 한 표, 자본가는 4명당 한 표, 중산층은 65명당 한 표, 노동자는 540명당 한 표, 이렇게 합니다. 이게 흡사 로마 공화국에서 있던 거랑 비슷해요. 로마 공화국도 시민 한 명당 한 표 아니었거든요. 어떤 구역당 한 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차등된 그거죠. 로마 제국은 기원전 2세기, 3세기에 했던 투표 방식이라면 이거는 20세기잖아. 20세기에 이런 투표 방식을 한다는 게 시민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이런 두마가 만들어진 거예요. 특히 무늬만 개혁이라는 이 두마가 시민들의 생각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게 이런 거였어요. 두마의 거부권과 해산권을 니콜라이 짜르가 갖고 있었습니다. 법률안 거부권 그리고 두마 해산권을 짜르가 쥐고 있었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두마를 해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06년 4월에 첫 번째 두마가 만들어졌는데 이 두마가 반정부적 색채가 있다.
그리고 토지 문제를 다뤘다. 그래가지고 4개월 만에 해산시켜버려요.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 다음 해 2월에 두 번째 두마가 만들어졌는데 이때도 의원의 연령이 젊다. 젊으니까 좌파스러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저부적이다. 자꾸 정부를 비판하고 짜르를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가 있다. 그래서 여기도 또 4개월 만에 해산을 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11월에 세 번째 두마가 결성이 됐는데 투표를 해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극우당이 많아. 보수적인 색채가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 좀 봐줘요. 그래서 여기는 5년간 유지해요. 그 다음에 5년 후에 네 번째 두마 갔을 때는 또 반정부적 색채에 띄는 의원이 많았다. 여기서 또 해산 명령을 하는 거죠. 이처럼 짜르의 마음에 드는 두마만 놔두고 그렇지 않은 해산은 전형적인 무늬만 개혁하고 무늬만 의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민들 입장에서 불만이 많죠. 여전히 국가는 어렵습니다. 식량 공급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고 공장은 여전히 노동자의 착취가 있고 그래서 한 번 시위를 해서 피해 일요일 사건이 있은 다음에 지속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상트페테르크 수도에는 늘 시위가 일어나는 이런 일이 1917년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황제에 대한 신뢰는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유럽의 정세도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1871년 보불전쟁 이후에 한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시기였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치열한 경쟁 관계가 있었죠. 영국은 대양을 통해서 식민지를 많이 만들었고요. 아프리카를 가지고 프랑스와도 경쟁을 했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대륙의 중간에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였지만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영국과 프랑스를 뒤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급속하게 발전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 이 대륙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두 편으로 갈려서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러시아는 어디랑 친했죠? 원래는 영국이랑 사이가 나빴고 프랑스랑 사이가 좋았죠. 근데 영국이랑 특별히 부딪힐 만한 건 없었어요. 근데 항상 이웃 나라랑 사이가 안 좋죠. 그래서 독일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영국과 프랑스가 한편이 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오스만 제국이 한편이 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세계 제1차 대전이라고 하죠. 독일은 해외 식민지가 별로 없었죠. 그러다 보니 영국처럼 원료 공급이나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연합해서 보니 발칸반도가 문명의 경계지대예요. 여기는 원래 오스만 제국의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오스만 제국이 점차 물러나면서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이 자체적인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독일, 오스트리아 연합이 욕심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세르비아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세르비아 사람들은 슬라브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르비아에는 러시아랑 친했어요. 지금도 세르비아가 러시아랑 친하거든요. 같은 슬라브를 쓰는 사람들이고 종교도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르비아를 러시아가 지지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독일, 오스트리아 연합이 욕심을 내고 있었다는 거죠. 20세기 초는 민족주의가 발흥하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 발칸반도의 슬라브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자, 독일, 오스트리아가 발칸반도에 관심을 둔다. 러시아도 당연히 이 발칸반도에 관심을 둔다. 이것이 제1차 세계대전의 직접적 원인이 된 거죠. 그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된 것은 바로 사라예보 총성이라고 하죠. 사라예보를 방문했던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페르디난드와 그 부인이 거리를 지나다가 세르비아인 프린치프라는 젊은이한테 저격을 당합니다. 그 페르디난드가 다음 황제가 될 예정이었는데 이 사람이 저격을 당하다 보니까 이 저격한 사람은 세르비아인이고 그러니까 세르비아에 대해서 독일, 오스트리아가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자 러시아도 독일한테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발칸반도를 가지고 두 세력 간의 쟁투가 일어나게 되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럼 러시아는 이 전쟁에 왜 참가를 했느냐? 러시아는 이쪽 땅에 뭐 영토 욕심이 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세르비아라고 하는 슬라브 민족들이 사는 이곳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었고 발칸반도라는 것은 예로부터 러시아가 에게해로 나가기 위한 항로, 부동항 이런 거 얻기 위한 욕심을 부리던 그 지역이거든요. 또 이 땅은 원래 오스만 제국의 영역이었고
오스만 제국과 치열하게 몇백 년 동안 싸웠고, 그런 측면에서 이 발칸반도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노릴 만한 욕심 지역이었었고요. 또 하나 러시아가 욕심들 만한 데가 카프카즈 지역이었죠. 그래서 카프카즈 산맥 남쪽에 오늘날 조지아가 있는 이 지역을 침범을 해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좀 뺏고 싶은 뭐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프랑스, 영국, 러시아가 연합해서 전쟁을 벌이게 된 거죠. 근데 제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합이 상당히 막강했거든요. 준비도 잘 돼 있었고, 독일군은 슐리펜 계획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양쪽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면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서쪽은 강력하게 집중 공격을 해서 프랑스를 항복을 받고, 그 다음에 동쪽에 러시아와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진 않죠. 서쪽에서 벨기에를 지나서 프랑스 지역을 상당히 많이 점령하긴 했는데 여기서 참호전에 막히죠. 그래서 오랫동안 여기서 프랑스와 독일군이 대치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리고 또 동쪽에서는 상당히 승리를 거둬요. 러시아군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게 되고요. 러시아군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강력한 독일군에 맞서가지고 러시아가 싸우다가 밀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폴란드 지역을 뺏기고 러시아 서부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는 오늘날의 발틱 3국이나 폴란드 지역,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까지도 러시아 영역이었는데 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가 밀린 바람에 상당히 넓은 지역을 잃게 되고요. 이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500만 명이나 사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니콜라 2세 황제가 전쟁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주는 뭐 이런 상황이 첫 번째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도 황실이 국민에게 신뢰를 못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니콜라의 황제가 있고요. 알렉산드라 황후가 있죠. 그리고 이 가정에는 딸을 넷이었고 아들이 하나였습니다. 딸만 쭉 낳았다가 맨 끝으로 알렉세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때 등장한 인물이 그리고리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니콜라 2세의 궁정에서 상당히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인물인데요. 러시아 제국 동방국가외교 특사 비서관이라는 호칭을 가졌던 어찌 보면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시베리아 투맨군 포크롭스코의 출신입니다. 아주 시골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랄 산맥 동쪽에서 태어났으니까 아주 시골 사람입니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릴 때 뭘 했는지 잘 몰라요. 그냥 전설처럼 있는 정도인데, 알려지기로는 18살 때부터 15년 동안 수도승을 자처했다. 이 지역을 보면 카자흐스탄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슬람의 영향 아니면 샤머니즘 영향, 원래 또 여기 정교회가 있었던 지역이니까 온갖 교회와 샤머니즘과 이슬람과 이런 것들이 짬뽕이 된 이런 사상을 가졌나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똘끼가 있었는지 러시아 전역을 떠돌면서 수도승 역할을 자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지기로는 뭐 그리스 왕국의 아토산, 여기는 그리스 정교회의 성산입니다. 오스만 제국 카파도키아, 여기도 정교회의 아주 유명한 곳이죠. 카파도키아에 가면 수도원이나 교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또 기독교의 성지 예루살렘 또 갔었다 그래요.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이렇게 다녀왔다, 이런 곳을 다 다녀와서 어떤 영적 스승을 만나고 깨달음을 얻었다, 사람들한테 이제 구라를 친 거죠. 다녀왔는지 안 다녀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러 영적 체험을 하고 다양한 신비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추종자가 생겼습니다. 주변에 여자들이 많죠? 이런 어떤 영적 체험에 대해서 대체로 여성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벌써 20세기 초반이니까 사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수염을 긴 남자가 여성들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만큼 이 사람들한테 뭔가에 큰 영향을 주었고, 특히 그는 치유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인정받았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치유 능력을 있다라고 하는 사제 아니면 목회자 이런 분도 있잖아요. 이 사람도 그런 걸로 인정받았나 봐요. 그래서 여기저기 떠들면서 인정을 받게 되고, 급기야는 정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라스푸틴이죠. 수염을 긴 사람. 여기 가운데는 정교회 사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정교회 출신이고 온갖 샤머니즘 같은 감이 되긴 했어도 치유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추종자가 많다 보니 정교회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 황실에도 그의 소문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황실은 왜 이 정체불명의 라스푸틴이라는 사람한테 관심을 두게 되느냐?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 유일한 아들 후계자가 있는데 알렉세이라는 왕자예요. 그런데 이 알렉세이가 혈우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우병이 뭐죠? 상처가 나면 피가 나는데 피가 멎지 않는 그런 병이죠. 이 혈우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 정신착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합병증으로 해서 죽게 되는 그런 병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혈우병을 앓았는데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라스푸틴이라는 자가 치유의 은사가 있다더라 라는 소문이 막 나다 보니까 황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황실에 들어가서 어떤 치유를 행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결과를 냅니다. 여기 로마노 판가의 남매들 있죠? 딸들은 아주 키가 큽니다. 다 게르만의 혈통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독일에서 시집을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키도 크고 아주 늘씬합니다. 근데 막내 아들 하나가 있다는 거죠. 아주 외모가 준수한 황태자라는 거죠. 이 황태자의 혈우병을 고쳐주기만 한다면 어떤 대가도 치를 각오가 돼 있었겠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알렉세이의 혈우병의 증세가 호전이 됩니다. 근데 이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혈우병이라는 게 이 잠복기가 있고 사이클 같은 게 있대요. 어떤 때는 증세가 안 나타나기도 하고 뭐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병세가 호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황후 알렉산드라가 그에게 거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들의 혈우병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을 해야 할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맡기게 된 거예요. 국가의 비선실세가 된 겁니다. 문제는 지금 러시아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거죠. 수도에는 식량 공급이 원활치가 않고 자본과 노동자의 대결이 계속 진행되고 시위도 정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궁정 내부에서는 라스푸틴이라는 자가 전행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소문이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알잖아요. 저 황후가 계속 라스푸틴의 말을 듣고 있다.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라스푸틴의 지시를 받고 있다. 또는 라스푸틴과 황후가 잤다더라. 아니면 라스푸틴이 황궁에 있는 여인들과 난잡한 행위를 한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독일군에 비해서 전쟁 수행 능력이 부족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패했어요. 폴란드를 잃고 동쪽으로 후퇴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전쟁의 사령관이 니콜라이비치였는데요. 니콜라이비치니까 니콜라이 2세 황제의 인척관이에요. 집안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래서 육군 총사령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마도 전략 전술, 병참, 뭐 사기 유지 등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냥 귀족했던 거죠. 훈련이 되지 않은 뭐 이런 사람이 높은 귀족이니까 사령관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전쟁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지지도 약하고 국민의 지지도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전쟁이 지고 있으니 지지가 높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니콜라 2세 짜르가 아예 총사령관이 됩니다. 원래 총사령관은 아저씨 버렸는데 아저씨 사령관 내려오세요. 그리고 내가 할게요. 가서 수도를 비우고 직접 사령관이 돼가지고 전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수도가 비었어요. 그런데 황후는 이 라스푸틴한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사실 황후가 수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라스푸틴한테 맡기다 보니까 수도의 통치는 사실상 라스푸틴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포스터도 나옵니다. 니콜라이 황제와 황후 알렉산드라가 요승 라스푸틴한테 휘둘리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런 포스터까지 그려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승 라스푸틴이 나라를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황궁의 나쁜 소문이 계속 번지고 국민들한테 이게 알려지고 또 주변 사람들을 알고 있으니까 주변 귀족들이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또 공주들의 가정거세를 겁탈했다는 소문도 있었고 또 알렉산드는 늘 이를 감싸요. 그거 거짓, 그거 진짜 아니다.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알렉산드라에서 계속 감싸기도 하고 알렉산드라가 사실은 독일 출신이었잖아요. 지금 독일한테 전쟁에서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황후는 독일 출신인데 저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이 괴승을 감싸고 돈다. 그러니 주변 귀족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이런 말을 합니다. 라스푸틴은 멀리하라. 시어머니, 시누이, 황후 둘째 언니 엘리자베타 대공비 모든 사람들이 라스푸틴을 멀리하라고 하지만 알렉산드라 황후는 여전히 라스푸틴한테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걸 참지 못한 펠릭스 유스포프 공작이 라스푸틴을 죽이게 됩니다.
요 그림은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소프 궁전에 지금 박물관으로 하고 있다는데, 여기 이렇게 살해 장면을 만들어서 놓고 있어요. 인형처럼 만들어 놓고 있죠. 이렇게 라스푸틴을 식탁에 앉힌 다음에 음식에다가 청산가리를 타가지고 먹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라스푸틴이 멀쩡했다는 거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권총을 빼가지고 빠방 하고 쐈답니다. 그래도 안 죽어요, 라스푸틴이. 그래서 쫓아가지고 몇 사람이 라스푸틴을 꽁꽁 묶은 다음에 강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나중에 라스푸틴이 발견이 됐는데 총상 흔적도 없고 독살 흔적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죽였다고 하는 게 어떤 누구의 목격자는 있던 게 아니라 뭐 괴설로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만큼 이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자가 유승이었다. 나라를 아주, 특히 황실의 신뢰를 잃게 만든 장본이었다라는 게 이런 소문처럼 나오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황제정의 위기가 닥칩니다. 일단 2차 대전에서 계속 독일한테 밀리고 있었다. 그리고 라스푸틴이라는 괴성이 황궁에서 전횡을 하고 있다. 또 여러 가지 나쁜 소문이 있다. 니콜라 2세 자체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지지가 매우 낮아지게 돼서 황리정의 위기가 닥치게 됐던 1917년 이전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